진정한 용서는 자기 용서다. 살다 보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대부분 나에게 상처를 주었으니 너도 상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잠재의식의 선구자 조셉 머피는 이런 용서야말로 나를 가장 사랑하는 행위이고 타인과 상관없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한다면 내가 받은 상처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 왜 그런지 그가 용서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은 사람들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용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비판의 상처를 입을지 말지는 내 선택이다. 교사인 라모나는 강연이 끝난 뒤 내게 다가왔다. 최근 학교에서 어떤 발표를 했는데 한 동료, 교사가 발표에 대한 비판을 가득 담은 편지를 보냈다고 했다. 동료는 라모나의 말이 너무 빠르고 발음도 부정확해 발표 내용을 알아듣기 힘들었다며 라모나의 어휘력과 작물력까지 비판했다. 동료의 말에 라모나는 상처 입고 화가 나 앙심을 품은 채 학교에서 최대한 동료를 피해 다녔다. 하지만 결국 라모나는 비판 내용 중 대부분이 일리 있는 말이라고 인정했다. 성인 청중 앞에서 발표한 경험이 적어 발표 전 크게 긴장했고 발표를 마친 뒤에는 끝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만 들었다고 한다. 라모나가 동료의 비판에 큰 상처를 입은 이유도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가 왜 빨리 뛰지 못하냐고 꾸지람을 들은 것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나와 대화를 나누며 라모나는 자기가 보인 반응이 유치했다는 점을 깨달았고 동료가 보낸 편지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값진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결국 라모나는 학교 근처 공립 스피치 학원에 등록해 발표력을 기르기로 했다. 동시에 라모나는 편지를 보낸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발표를 주의 깊게 들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만약 라모나가 받은 편지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 점을 뒷받침할 타당한 근거도 있었다면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러면 라모나는 자신의 발표 방식이나 내용이 동료가 지닌 편견이나 미신 또는 동료의 편협한 사고를 건드렸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그런 경우라면 문제는 라모나가 아니라 편지를 보낸 동료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동정심을 베풀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상대방이 평화로운 마음으로 타인과 조화를 이루며 이해심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기를 빌어줘야 한다. 자신의 생각, 반응, 감정에 통달하면 상처받을 일이 없다. 감정은 생각을 따른다. 나를 화나거나 짜증나게 하는 모든 생각을 거부할 힘이 내 안에 있다. 나를 갉아먹는 죄책감을 내려놓아라. 해리엇은 회사에서 매일 늦게까지 일했다. 자정이 넘을 때까지 퇴근하지 않는 날도 많았다. 그녀는 상사와 동료들의 칭찬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 남아있는 사람은 해리엇뿐이었기에 다른 직원들은 해리엇이 유난히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한편 해리엇은 가정생활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다. 해리엇의 남편과 두 아들은 해리엇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기억 못할 지경이었다. 둘째 아들이 속한 어린이 야구팀이 지역 리그 결승전에 진출했을 때 해리엇은 경기를 보러 가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아들의 팀이 우승했는지 묻는 일조차도 잊어버렸다. 설상가상으로 주치의는 해리엇의 고혈압이 계속 심해져 위험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남편이 별거를 요구하자 해리엇은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녀에게 인생에서 남편을 밀어내고 두 아들에게도 관심을 주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직장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른 동료들도 그녀처럼 많이 일하는지 묻자 그녀는 그렇지는 않다고 인정했다. 다른 동료들이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은 보통 수준인데 자기보다 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나는 해리엇에게 그렇게 일에 몰두하는 이유를 물었다. 뭔가가 당신 속을 갉아먹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열심히 일할 리가 없거든요.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은 지금 자신에게 벌을 주고 있습니다. 한참 동안 내 말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기의 업무 습관이 정상적이고 동료들이 게으른 거라고 주장하던 그녀는 결국 다른 일로 가슴 깊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했다. 1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유언 집행자로 지정된 해리엇은 남동생에게 돌아갈 큰돈을 가로챘다. 왜 그러셨지요? 돈이 탐나서 그랬나요? 절대 아니에요. 제 동생은 심각한 약물 중독자예요. 상속받은 돈을 동생이 어떻게 쓸지가 훤히 보였어요. 그때는
동생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돈을 대신 맡아주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동생이 정신을 차리는 일은 없었어요. 자살했거든요. 고의로 자살한 것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약물 때문에 죽었어요. 고작 26살에요. 그래서 계속 생각했지요. 동생에게 돈을 줬다면 그 아이가 그 돈으로 약물 중독 치료소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아직 우리 곁에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동생이 죽은 게 제 탓으로 느껴졌어요.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리엇이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모르겠어요. 다만 동생을 더 열심히 도와줄 거라는 건 알아요. 동생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시하지도 않을 거고요. 당시에는 그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했나요? 그랬죠. 이제는 그게 틀렸다는 걸 알아요. 그 돈은 제 것이 아니었어요. 다시 돌아간다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는 말인가요? 네.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소용없어요. 저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동생의 돈을 훔쳤고 그 아이는 이미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벌하시는 게 맞죠. 저는 벌을 받아도 싸요. 대답하는 해리엇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나는 하나님이 그녀를 벌하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을 벌주고 있었다. 삶의 법칙을 오용하면 그로 인해 고통받는다. 자연의 힘, 그 자체는 악하지 않다. 그 힘을 쓰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선한 영향 또는 악한 영향이 일어나는 것이다. 전기도 악한 물질이 아니다. 전기로 집안의 불을 밝힐지, 누군가에게 강력한 전기 충격을 가할지는 전기를 쓰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유일한 죄는 삶의 법칙에 무지한 것이다. 유일한 벌은 삶의 법칙을 오용하는 이들이 자동으로 겪게 되는 반응이다. 화학 물질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실험실이 폭발로 날아가 버릴 수 있다. 딱딱한 판자에 손을 내리치면 손에서 피가 날지도 모른다. 판자의 잘못이 아니라 판자를 잘못 사용한 사람의 잘못이다. 나는 하나님은 그 누구도 비난하거나 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해리엇이 깨닫도록 도와줬다. 그녀가 고통받는 이유는 잠재의식이 자신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에 따라 반응하기 때문이었다. 해리엇에게 필요한 건 용서였다. 그런데 진정한 용서란 자기 용서다. 용서는 신성한 조화의 법칙과 결을 같이 하는 생각이다. 자책은 지옥이며 용서는 천국이다.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이라는 짐을 마음속에서 내려놓자 해리엇은 완전히 치유됐다. 이후 검진에서는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 확인됐다. 진정한 용서에 대한 설명이 그녀에게 치유제가 되었다. 자신을 새롭게 보려면 잘못된 믿음을 버려라. 강연이 끝난 뒤 한 젊은 여성 수강생이 내게 다가와 자신의 이름을 캐럴이라고 소개했다. 나는 캐럴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수수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검은색 스타킹을 신고 있었다. 창백하고 건조한 얼굴에는 화장기가 전혀 없었다. 태도도 이상했다. 얌전하게 있으면서도 마치 금방이라도 주위에서 이상한 사람이 튀어나오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조심하는 모습이었다. 캐럴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다. 캐럴의 어머니는 춤, 카드놀이, 수영, 데이트 같은 것은 모두 죄악이라고 가르쳤다. 또한 모든 남성은 사악하며 섹스도 악마가 부추기는 방탕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캐럴에게 자신의 가르침에 반항하거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벌을 받을 거라고 겁을 줬다. 캐럴은 이성과 데이트를 하는 것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벌을 내리실 거라 믿었다. 사랑하는 남성의 청혼도 거절했다. 그 이유를 캐럴은 이렇게 설명했다. 결혼은 나빠요. 섹스는 사악한 행위고 저도 사악한 사람이에요. 캐럴의 현재 정신 상태에서 비롯된 말이었다. 젊은 캐럴은 어머니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의 믿음에 잘못된 점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캐럴에게는 불가능했다. 모든 사람 안에서 자유롭게 흐는 삶의 원칙을 캐럴은 마음속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표현을 억누르고 있었다. 나는 캐럴에게 자기 용서를 배우라고 조언했다. 용서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버리는 것이다. 새로운 진리를 익혀 자신에 관한 판단을 새롭게 내리기 위해서는 잘못된 믿음을 모두 버려야 했다. 캐럴은 10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나를 보러 왔다. 나는 지금 이 책에서 설명하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작동법을 캐럴에게 가르쳤다. 무지하고 미신적이며 편향된 시각을 가진 채 불만이 많은 어머니로부터 그동안 세뇌와 조종을 당했다는 사실을 점차 깨달은 캐럴은 멋진 삶을 살기 시작했다. 내 제안에 따라 캐럴은
옷차림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 번화가에 있는 화장품 판매장에서 메이크업도 받아보며 변신을 시도했다.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하고 춤, 수영, 카드놀이도 배우고 또래 남성들과도 어울렸다. 캐럴은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자기 삶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 자기 안에 갇혀있던 성격을 발견한 캐럴은 무한한 힘을 가진 잠재의식에 자신과 조화롭게 살며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끌어당겨 달라고 기도했다. 어느 날 저녁 나와 상담을 마치고 나가던 캐럴은 문 밖에서 나를 기다리던 남성과 마주쳤다. 나는 별 생각 없이 둘을 인사시켰다. 6개월 뒤 둘은 결혼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행복한 삶을 함께하고 있다. 진심으로 용서하면 상처는 느껴지지 않는다. 광석 채굴자와 보석 세공사들이 광물을 평가할 때 쓰는 시금석이라는 돌이 있다. 시금석은 광물의 품질을 평가하는 데 쓰이는 검은 빛의 단단한 암석이다. 광물을 시금석으로 평가한다면 용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거나 나를 속인 사람, 또는 나에게 사기를 친 사람이 잘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소식을 듣고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면 그 사람을 향한 증오의 뿌리가 아직 잠재의식에 남아 그 안을 헤집고 있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이 작년에 몹시 아픈 치과 치료를 받았던 이야기를 지금 내게 하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내가 지금도 통증이 느껴지는지 묻는다면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답할 것이다. 당연히 아니죠. 통증이 기억나기는 하지만 이제는 안 아픈거려. 용서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했다면 과거의 일은 기억나도 그 일 때문에 받았던 상처는 느껴지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심리적으로도 영적으로 완전히 용서해야 한다.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용서의 진정한 기술을 실천하지 못하고 자기 기만에 빠질 뿐이다. 마음에 내재한 창조의 법칙을 이해하면 삶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나 상황을 더는 탓하지 않게 되고 자기 운명을 만들어내는 것은 자기 생각과 느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더 나아가 외부 요인은 자신의 삶과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까지 깨닫는다. 생각의 중요성을 이해하면 다른 사람이 자기 삶을 망칠 수 있다는 생각, 자신을 잔인한 운명의 희생양이라 여기는 생각,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과 대립하고 싸워야만 하는 생각은 파괴적일 뿐이라는 사실도 이해할 수 있다. 앞에서 말한 내용은 조셉 머피 잠재의식의 힘에서 가져왔다. 원한, 증오, 악감정, 적개심은 만병의 근원이다. 나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에게 사랑, 삶, 기쁨, 선의를 아낌없이 쏟아 자신과 모든 일을 용서하라. 상처를 준 사람이 마음속에 떠올라도 평정심을 유지할 때까지 계속 용서하라. 용서는 주는 것이다. 마음속에 그 어떤 원한도 남지 않을 때까지 사랑, 평화, 기쁨, 지혜를 비롯한 삶의 모든 축복을 베풀어라. 베푸는 것이 바로 용서의 시금석이다.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거짓말을 한 사람, 나를 비난하며 나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가? 그렇다면 아직 그 사람을 용서한 게 아니다. 그 사람을 향한 증오의 뿌리가 아직 잠재의식에 남아 내 안을 헤집고 있다. 증오의 뿌리를 시들게 하는 방법은 사랑뿐이다. 그 사람의 삶에 온갖 축복이 가득하길 바라라.